지금 보시는 곳은 포항의 법광사지입니다. 이 포항 법광사지 관련해서 학술 심포지움이 2023년 12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저도 법광사지 석조미술 관련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법광사지의 주요 석조미술품으로는 입구 쪽에 있는 단간지주, 그리고 중심 법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에 남아있는 석불대자, 그리고 3층 석탑, 쌍신두 기부, 이렇게 주요한 석조미술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법광사는 포항의 비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유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효, 차장, 의상 이런 스님들이 창건한 사찰이 아주 많은데 그 사찰의 유구성을 보이기 위해서 후대에 새롭게 첨가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믿지는 못하는 거고요. 관련 유적, 유물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대로 믿어도 되지만 전해지는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좀 학술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이 포항 법광사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굴을 진행했는데 발굴 결과 늦어도 신라시대는 창건이 됐고 또 고려시대 관련된 유적 유물이 확인된 걸로 봐서 고려시대 때 중창과 중수가 이루어졌고 또 사역이 상당히 넓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고려시대 때 대차례 면모를 유지하면서 법등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관련 유적 유물도 나오는 걸로 봐서 조선시대 또 법등을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조선 말기에 화재로 소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발굴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법광사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적지를 정비하고 관련 학술 대회를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적지가 그러하듯이 법광사도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사되고 또 초창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관련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이 법광사는 공식적으로 2차례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유적지 조사를 주도했던 세키노 타다시를 비롯해서 이마니 신유 그리고 구리야마 주니치 이런 연구자들이 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또 정확한 내용은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간접적인 기록과 촬영된 사진 등으로 봐서는 1930년대, 40년대 초반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현장에 대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당시 조사 때 촬영된 사진 등이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3층 석탑을 비롯해서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문화유산의 어떤 현황,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유물 수습 그리고 관련 자료의 소개나 연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한 박일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동국대학교 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박일훈 선생님이 고고미술이라는 학술 잡지에 그리고 동국대학교 박물관, 황수영 그리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관련 자료들이 현재 전하고 있어서 초창기의 법광사지의 모습 이런 것들을 현재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발굴을 진행했고 그 결과 파손된 유물도 많지만
새롭게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했고, 또 법광사의 연역 등이나 또는 관련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유적, 유물 이러한 것들이 수습되거나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광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돼서 고려시대 때는 상당히 번창했던 그런 유력한 사찰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고려시대에는 오늘날 포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보경사보다는 더 큰 사찰로서 이 지역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법광사제는 사지 북편에 비신을 세울 때 활용된 귀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아주 드문 쌍신두 기부입니다. 오늘은 이 쌍신두 기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부를 쌍두 기부라고도 하는데요. 통상 쌍두 기부, 쌍신두 기부 이런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두 마리의 귀부를 붙여서 조성한 경우에 어떤 조형적인 특성이나 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쌍탑이라는 이런 용어들과 견주어 봤을 때 미술사적으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쌍신두 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술 용어가 참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쌍탑은 두 탑이 떨어져 있음에도 쌍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쌍기부, 쌍두기부라고 하면 서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좌우, 남북으로 대칭돼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실제는 머리와 몸이 붙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쌍탑, 쌍두기부 또는 쌍기부 이렇게 하면 기존에 일반화된 쌍탑이라는 용어와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쌍신두 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쌍신두 기부 자체가 이런 기부를 마련하는 것이 비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비신은 머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귀부의 신부, 그러니까 귀신 이런 몸체 위에 세우는 것이고, 또 이 쌍신두 기부는 그 조형적인 수법을 보면 머리와 함께 귀신이 동일석으로 이렇게 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쌍신두 기부라는 학술 용어가 기존에 사용된 용어와의 어떤 혼란이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쌍신두 기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술 용어라는 것이 유형을 분류하고 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기존보다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바꿔야 되고요. 또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학술 용어는 또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용어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쌍신두 기부는 4기입니다. 4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장사지, 숭복사지, 창림사지 이와 같이 경주 지역에 있는 것과 함께 조금 더 경주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의 포항 법광사지에 남아있는 이렇게 4개가 남아있는데요. 아마도 석공들이 치석수법을 조형기법을 지속적으로 계승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조성되었는데 반출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아직까지 미확인 또는 미보고돼서 우리가 현재 4기밖에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삼랑사지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 절에도 쌍기부, 그러니까 쌍신두 기부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당사지에서 비편 일부가 발견된 것이 보고되기도 했고요. 또 1919년까지는 거북 모양의 귀두가 남아 있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현재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경주의 사천왕사지나 황복사지에도 쌍신두는 아니지만 같은 공간 안에 두 기의 귀부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경주 삼당사지에 두 개의 귀부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귀부인데 서로 붙어 있는 쌍신두 귀부였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광사지 쌍신두 기부는 사지 북편의 경작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 시기에 파손이 진행된 상태죠. 또 원래는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1969년 조사 때 흙을 파내서 이 귀부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귀부 주변에서 명문이 새겨지지 않은 그런 비편이 다수 수습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사진이 있는데 지금의 위치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미 상당히 파손된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파손이 됐다는 겁니다. 명확한 그 이유나 시기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귀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현재 위치가 약간 의문시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위치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귀부의 어떤 조성 성격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체 사역에서의 어떤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위치는 전체 사역의 위치에 견주어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 조사에서도 원위치가 아닌 걸로 이렇게 옮겨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기에 옮겨졌거나 아니면 파손되자 현재의 위치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명확한 것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쌍신두 기부의 직접적인 조형 기법의 양식을 한번 보면요. 이 쌍신두 기부는 지대석위에 마련을 했는데요. 지대석은 사각형으로 마련했고 귀부와 동일석으로 같은 돌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호형으로 다듬었고요. 또 지대석 중간중간에 굴곡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굴곡이나 호형 이런 것들은 다른 귀부의 지대석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장식적인 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석수법은 신라 말기나 고려 초기에 건립된 일부 기부에서 아주 드물게 보이는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석 상면에는 두 귀신을 받치기 위해서 일정한 높이로 낮게 일단의 개임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귀부의 몸체인 귀신은 지대석에서 살짝만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목줄기 아래에는 일단의 괴임단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귀두 아래에 마련된 목줄기는 귀신에서 둥그렇게 튀어나오도록 했고요. 또 상하로 일정한 너비를 이루게 해서 상하로 주름문이 반복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두 귀부의 귀두가 모두 파손되어서 남아있지 않지만
목줄기 상태로 봐서는 귀두가 직립형을 이루면서 전방을 향하도록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귀두의 어떤 방향, 또 목줄기를 어떻게 치석했는가가 이 귀부의 어떤 전체적인 조성 시기를 대략적으로 판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 목줄기와 귀두의 방향 이런 것들이 조성 시기를 판가름하는데 간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귀부 후면에 꼬리를 두었는데요. 뭐 크게 굴곡이나 꼬임, 뭐 S자형이나 아니면 굴곡축에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데 그런 굴곡이나 꼬임 없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치도록 조각을 했고요. 또 이 발도 귀신에서 살짝 돌출되도록 했는데 앞발은 비교적 길게 뻗치도록 했고요. 뒷발은 짧게 살짝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발은 발 표면에 주름문이 있고요. 또 발가락, 발톱 이런 것들이 표현되었는데 아주 명확하고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 기법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발 중에 바깥쪽에 있는 발은 각각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쳐 있고요. 또 발가락은 바닥을 굳게 디딘 상태로 전방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강인한 모습을 주고 있죠. 그리고 두 기부의 가운데에 조각된 앞발은 아주 재미나게 발가락이 서로 사이좋게 힘을 합치듯이 서로 마주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뒷발은 귀신 쪽으로 이렇게 움츠려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해서 약간의 형식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생동감 있는 사실적인 기법과 형식화의 경향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표현 기법은 그러니까 뭐 귀신, 목줄기 이런 표현 기법 그리고 발 이런 것들은 현재 경주 무장사지에 남아 있는 쌍신두 기부와 친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 표현된 앞발과 뒷발을 마주 보도록 한 기법 이것은 두 사지의 어떤 쌍신두 기부가 서로 상통한 그런 표현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시기이거나 아니면 같은 장인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광사지 쌍신두 기부의 어떤 규갑은 일단 외곽에 일조의 음각선을 일정한 너비로 돌린 그런 규갑대를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이 규갑대 안에는 별다른 장식은 없습니다. 또 귀부의 규관문은 먼저 여러 음각선으로 그러니까 여러 선조로 구성된 선문을 겹치게 새겨서 육각형으로 구획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부 상부의 비좌는 두 귀부 상부에 좌우측으로 이렇게 넓게 마련을 했는데요. 하부에 일단의 받침을 두었고요. 비좌 앞 후면의 면석부, 이 면석부 전후면에 안상을 4곳씩 안상을 이렇게 조식을 장식을 했고요. 또 좌우측에도 안상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안상의 조식 기법, 그러니까 표현 기법이 아주 섬세한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표현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좌 상면에 호형 각형의 2단의 비심 받침을 두었고요. 그 안쪽에 아주 넓다랗게 긴 사각 형태로 비신 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처럼 쌍신두 기부의 지대석부터 비저까지 현존하는 석조물의 주요 치석수법, 그 다음에 표현기법, 장식기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쌍신두 기부는 신라시대에 조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기부나 조선시대의 기부와는 차별화된 차이가 있는
그런 조각기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귀부를 마련해서 조성한 신라시대 석비가 한 30여 기 정도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 쌍신드 기부는 4개가 유존한다고 했죠. 뭐 이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먼저 조성 시기를 판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법광사 쌍신도 기부의 규관문을 보면 일정한 너비의 도들대가 아닌 선조형의 도들대를 사용해서 육각형으로 정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 기법은 일반적으로 통신라 초기에 조성된 기부의 기관문보다는 9세기 중후반경에 성행했던 고승들의 탑비에 활용된 귀부의 귀관문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광사지 쌍신드 기부의 어떤 전체적인 기부의 형상이 타원형을 이루면서 약간 볼록하기보다는 지대색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또 귀갑대가 있는데, 귀갑대를 귀신에서 살짝 들어 올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귀부의 전체적인 형태, 이것도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법광사지 쌍신드 기부의 전체적인 형태는 경주 창림사지 쌍신드 기부와 상당한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부의 상부에 마련된 비신 궤임, 비신 받침, 이런 비신 받침에서 보이는 기법들은 창림사지나 무장사지에 조성된 쌍신드 기부와 서로 상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광사지 쌍신드 기부의 어떤 면석부의 안상의 표현 기법은 9세기 때에 건립된 신라시대의 석등이나 또는 불상대자에 표현된 안상들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표현 기법, 조각 기법, 양식, 이런 걸로 봐서 이 법광사지 쌍신도 기부는 9세기 전반경에 조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기록이나 또는 이 귀부 위에 올렸던 비신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귀부의 어떤 조형기법, 양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성 시기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조형기법과 양식 등으로 봐서는 9세기 전반경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부의 과연 성격은 무엇일까요? 물론 비신이 남아있다면, 비신에 명문이 있다면 명확하게 그 성격을 알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비신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법광사지 쌍신드 기부의 시기나 성격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사지에 남아있는 3층 석탑입니다. 특히 이 3층 석탑의 연역이 주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석탑은 사찰 가람상에서 중심적인 예배의 대상물이기 때문에 사찰의 창건이나 중창시에 가장 먼저 그것의 어떤 설계, 시공, 건립이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찰 조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석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석탑의 초건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찰의 창건, 중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람의 중심 공간을 추정하는 그런 관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법광사지 쌍신두 기부는 법광사 가람이 완성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접비를 세울 때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쌍신두 기부가 고승의 승탑, 부두를 세우고 고승의 살아생적 행적을 기록한
사적비에 활용된 경우도 없고요. 또 현재 법광사지에서 신라시대 승탑이 세워졌을 걸로 보이는 그런 유적이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광사지와 관련된 사적을 기록한 그 비를 세울 때 활용되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적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완성된 이후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법광사지 사적비가 만약에 세워졌다면 3층 석탑이 건립되고 나서 사찰가람이 어느 정도 완연한 모습을 취한 이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와 관련해서 이 3층 석탑의 건립 시기가 중시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법광사 3층 석탑에서는 탑지석들이 출토가 되어서 건립 시기와 내력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석탑 중에 통신라 석탑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탑지석 관련 기록을 보면 이 법광사에는 향조사와 원정리가 재산을 희사해서 828년 7월 석가모니 불사리탑을 세우고 탑 안에 사리 22과를 보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조사, 원정리,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도 참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846년에 석탑을 이건해서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탑을 처음 건립한 이후 20여 년이 흐른 후에 법광사에 대한 중창이나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 주석에는 법광사의 주요 단월이, 그러니까 후원 세력이 김균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신무왕, 그리고 문성왕, 이런 사람들이 법광사를 후원한 사실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법광사에 대한 대대적인 불사가 828년에서 846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김균정이라는 인물이 후원해서 3층 석탑을 비롯해서 다수의 어떤 건물, 법당이 세워지면서 이 법광사가 완연한 가람의 모습을 갖추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 이 김균정은 822년에 김원창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이 김원창의 반란은 또 보령의 성주사지와 관련되어 있죠. 어쨌든 김균정이 김원창의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신라 조정내에서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고요. 835년에는 상대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음에 왕위 쟁찰전에서 패배하면서 살해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 법광사 쌍신두 기부 이외에 사적비를 세웠다면 이 법광사 사적비는 법광사가 번성할 수 있도록 후원한 김균정이가 실권을 장악한 시기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3층 석탑이 처음 건립된 828년 7월부터 김균정이 살해된 836년 사이에 사적비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광사지 쌍신두 기부도 그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 쌍신두 기부의 조성 시기의 폭을 아주 넓게 본다고 해도 828년 7월에서 석탑이 이건된 846년 사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쌍신두 기부가 어쨌든
9세기 전반경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뭐 사적비 내지 어떤 기념할 만한 기록을 했을 것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뭐 쌍신도 기부의 다른 사례 또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또 법광사의 연역이나 후원 세력 또는 불상 관련 내용 등을 기록한 뭐 사적비 성격의 여러 다른 사례들로 봐서 이 법광사지 쌍신도 기부도 법광사가 또 법광사 사찰이 완연한 모습을 갖춘 이후에 이를 기념하고 관련 사실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어떤 사적비를 세울 때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9세기 전반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 현재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찰에서 활용된 비신들이 조선시대 때 억불 정책에 의해서 뭐 파손되어서 묘역의 어떤 묘비나 다른 성물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법광사지 주변에 조선시대 묘역이나 또는 다른 시설물에 재활용되었을 비신이 수습되거나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명확하게 이 귀부의 성격, 조성 시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